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모레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오염수 총량은 모두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모레부터 3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에 맞춰 지난 5월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에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고 새 국무조정실장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내정됐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발인식이 오늘 눈물 속에 엄수됐습니다. 부검 결과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대전 신협 강도 용의자가 범행 이틀 만인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어렵게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지만 검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하는 추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박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신입 산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고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습니다. 네, 방기선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내정했고요.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한경 현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을 내정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강요 회의를 마친 뒤에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 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오늘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에 착륙했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한 고려항공 여객기 JS151 항공편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베이징 서우드공항에 내렸습니다. 북한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에서 고위 관계자가 베이징에 도착했거나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는 관계자가 항공편을 이용해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균용 부장판사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끌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해자가 목졸림을 당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는 범행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으로 성폭행과 살인 관련 기사를 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정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해자가 목 부분이 압박되며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충격으로 인한 출혈도 관찰됐지만 직접적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뇌 손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피의자 최모 씨가 금속 재질의 둔기,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는 건데요. 경찰은 부검 소견을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또 넉 달 전 인터넷에서 산 너클을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닌 점 역시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결과 최 씨가 이번 달 성폭행과 살인 예고와 관련된 인터넷 기사를 열람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범행과 연결짓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포털 사이트 검색 이력을 확보해 사전에 범행을 얼마나 계획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살해 의도 역시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이르면 오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최 씨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별개로 최 씨에 대한 별도의 정신감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지난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후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18일 대전에서 발생한 신협 강도 사건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돈 가방과 용의자 행방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용의자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20일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이틀 만에 해외로 도주한 겁니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 신원은 40대 남성입니다. 과거 전과가 다수 있고 어린 시절 강도 사건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어제 신원을 확인했는데 용의자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8일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갑을 낀 채로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사용한 소화기는 가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도 복잡해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오토바이를 훔칠 때부터 옷을 계속 갈아입고 이동 수단을 바꿔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가 사용한 오토바이 2대와 승용차 2대는 앞서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승용차는 지인들의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한 대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지만 내부 공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라진 돈가방과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해외로 달아난 이상 검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인한 실종자 수가 850명으로 추정된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비센 마우이 카운티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 연방수사국과 실종자 명단을 정리한 결과 최초 2천여 명 실종자 명단 가운데 1,200여 명은 안전한 걸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114명 가운데 27명만 신원이 확인됐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DNA 샘플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산불 참사를 겪은 하와이를 찾아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산불 발생 13일 만에 하와이 마우이 섬을 방문해서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고 주요 피해 지역인 라하이나의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을 했죠. 우리로 보면 이제 국무회의를 거친 겁니다. 빠르면 이틀 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건데 우리 정부가 잠시 뒤에 입장을 발표합니다. 네,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일본 상황 예의주시해 왔는데요. 오늘 일본 발표에 대해서 정부가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의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 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여당은 정부의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감시체계 구축, 현장 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세 가지 사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 당국 간 그리고 외교 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측은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또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방출 전 배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그리고 상류 수소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안위와 킨즈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검토 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측은 첫 번째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 두 번째 연 1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세 번째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네 번째,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일본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네 가지 권고 사항 중 세 번째,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네 번째,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하여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두 개 사항에 대해 일본 측은 알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알프스 설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두 번째 항목인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해서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또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사무소 전문가 참여 관련 IAEA 협의 결과와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그 후속 이행 과정에서 IAEA 측에 우리 전문가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측에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한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공개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 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도쿄전력 방류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 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며 조사 결과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 계획을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해역은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입니다. 먼저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된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 시기는 태평양 도서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태평양 도서국과 협의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평양 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에서 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조사 이후 6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공해상 조사와 관련한 약간 짧은 영상을 잠시 보시고 그 다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이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조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부산에서 약 1,800km 떨어진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조사선을 보내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해상 방사능 조사는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시 예상이동 경로를 고려해 2개의 해역에서 이루어집니다. A 해역을 조사하는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가장 근접한 공해상 해역으로 오염수 방류 시 구로시오 해류에 의해 북태평양으로 확산되는 이동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B 해역은 A 해역에서 아래로 가라앉은 해수가 수심 200m에서 500m 사이 해류 흐름에 따라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욱 촘촘한 방사능 감시 구역을 설정, 방사능 조사를 진행합니다. 2주 이상의 긴 여정이지만 일본이 계획한 대로 방사능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해상 방사능 조사는 해수의 표층을 포함해 수심별로 200m와 500m 그리고 1,500m 지점까지 해수를 네, 정부의 입장 발표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기본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단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방류 중단도 요청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참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현장 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참여를 하고요. 또 방류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질의응답 그리고 종합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가 아예 파견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요구했는데 IAEA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을 제안을 했다. 그리고 수용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정보 공유 한라인 구축하고 다층적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늘부터 사흘이 시한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3일이니까요. 예. 22, 23, 24일까지가 기한이 되고요. 25일에 임명할 걸로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재송부를 요청을 하고 재송부가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키로는 25일 날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 속보 방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오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기상 등 지장이 없다면 오는 24일, 그러니까 모레죠, 해양 방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냐면서 국민에게 상처 주고 국익 해치는 나라와 군사협력 맺는 것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면서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며 당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당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 말을 좀 아꼈습니다. 대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회기 영장 청구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이 전날 검찰이 정기국회 중에 영장 청구하면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8월 임시국회 끝나면 바로 100일 동안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입니까? 국민의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은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며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결국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는데 모레입니다. 모레부터 약 30년 정도 방류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 발표도 조금 전에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먼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 들어볼까요? 이미 지난 7월인가요? IAEA에서 현재 일본의 방류 계획이나 이런 것이 IAEA가 정한 그 절차와 기준에 부합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 찬반의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IAEA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만의 의견이 아니고 과거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사안의 연장선상 속에 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IAEA의 그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방류한다면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가 우리 바다에 유해하지 않다. 이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 속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 IAEA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파견돼서 아니면 또 참여해서 이 상황을 보고 일본하고 실질적으로 방류 부분이 원래 계획대로 절차대로 기준치에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당의 입장은 들었고요. 야당의 입장도 들어봐야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났고요. 우리 정부가 입장까지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 민주당이 국민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방류를 이제 모래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조금 전에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저 네 분, 국무총리실 간부들이죠. 저 네 분의 발표를 보면서 이 정부 역시도 이 방류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구나, 자신이 없구나, 이 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입장 발표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만약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었으면은 아마 국무총리나 청와대 대변인이 저 입장을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신이 없는 거죠. 뭔가 찝찝한 것이죠. 특히 저는 이 방류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방류가 됐다는 거, 방류 결정이 됐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비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에 모종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는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 그러한 이제 한미일 정상 이후에 방류가 바로 결정됐다는 시점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한 가지 더요? 한국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 이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성을 하시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 이런 응태리가 어디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발표자가 왜 총리도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 국무조정실 1차장이냐라는 문제 제기했고 발표 시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찬성인지 반대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느냐. 이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 문제는 그 국무조정실 1차장이 이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담해 왔습니다. 일일 브리핑을 전담해왔던 사람이 그대로 모든 발표한 부분에 거다. 여기서 실무 정부 책임자이기 때문에 1차장이 저 입장을 발표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그 시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AEA 기준에 의해서 IAEA가 자기들이 국제적인 어떤 기준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의 방류는 예상이 됐던 측면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마치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야당이 계속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리고 왜 여기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방류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럼 우리 바다에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찬성 입장을 밝히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럼 왜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동의해 줬느냐? 이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여당 때는 그 부분에 또 동조했다가
지금 예.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반대 입장을 하는데 예.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걸 반대한다면 그때 문재인 정부의 그 찬성 입장에 왜 침묵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신 민주당의 주장이 또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예. 무엇이 과학적 진실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1년 4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 왜 그때 민주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하나예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는요. 습관적인 예. 전 정부 탓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예. 상황이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은 또 어떤 악재가 생기면은 항상 물귀신 작전 쓰듯이 전 정부를 끌어와요. 예. 그러면 뭐하러 집권을 했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전 정부 탐방할 바에는 예. 매사가 얼마나 이게 좋은 핑계거리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특히 16일자인가요? 지난주 그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은 오염수 방류가 총선 직전에 이루어지게 되면 총선에 불리할 거기 때문에 이양할 거면은 좀 더 일찍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 언론 보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우리는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고만 이야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사히 신문에 항의를 하고 예. 정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저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우리가 예. 그런 요청한 적이 없는데 아사히 신문은 어떠한 근거로 그런 기사를 냈냐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어떤 라인에서 누가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진상이 규명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정부 관계자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좀 일찍 방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 정부는 공식 부인했는데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미 정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제정신이라면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민주당은 일본을 부정하면서도 꼭 일본 언론만 말을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언론의 말을 빌려서 그것도 제가 또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찬반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 원전의 오염 처리수 문제는 IAEA가 정한 그 절차와 기준치에 맞으면 누구든지 방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로. 그럼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가 일본에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 쪽 위험하니까 방류 중단해라고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 중단해야 됩니까?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방류하고 그건 태평양도 아니고 서해로 다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그 중국의 원전이 2020년 기준으로 방출하는 그 오염수에 있어서의 삼중수소 양이 앞으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처리해서 방류하는 양의 50배에 이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태평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해로 직접 온다면 우리 서해는 완전히 다 오염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중국부터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류를 찬성하신다는 거죠. 이건 찬성과 반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IAEA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IAEA 기준에 따라서 그 원전 관련해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IAEA 기준에 따르면. 근데 그 기준에 맞게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 지금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처럼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었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과학이라는 틀을 씌워서 과학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저는 정부 여당이 과학에 늪에 빠져 있다고 과학에 늪에 빠져 있다. 저는 제가 주위에 아는 과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분들 이야기가 다양해요. 그리고 네이처 과학자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오염수가 위험하다가 4명, 그리고 위험하다가 6명이에요. 반면에 안전하다가 4명입니다. 그리고 8명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건 어느 누구나 지금 현재 과학이나 인간의 그런 판단으로 이게 단언할 수 없는 거다. 네. 8분이나 그렇게 과학자들이 네이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과학의 늪에 빠져서 이 문제를 지금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성하면서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쭈면은 그건 아니다. 근데 이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이건 이태규 의원님이나 저희들의 세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후세대 관련된 문제인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찬반의 사안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부 측 당국자도 찬성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여기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서 취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중국이 하는 조치는. 근데 우리 정부는 뭡니까? 아예 수입 자체를 다 막고 있습니다. 누가 더 철저하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30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30년이니까 무슨 그 방류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할 양을 이것이 2011년에 방류한 양의 1000분의 1입니다. 앞으로 방류할 양이 100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천천히 조금씩 내서 바닷물의 삼중수소 희석을 완벽하게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오염수 위험하죠. 오염수가 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염수를 어떻게 정화해서 처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꾸 괴담을 퍼뜨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한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치를 갖다 대고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감기약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적정량을 먹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방사능을 얼마나 많이 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여야 입장이 계속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대사관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24일 방류 시작되는 그때까지 이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민들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연대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촛불 집회를 또 별도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방문 직접 하고 또 이미 이제 유엔에도 저희들이 이제 제소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활동, 국내적인 활동 병행할 것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방류를 시작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설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뭐 옥중공천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옥중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아니 혼자서 결정을 한 게 최고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최고위원들이 다 같이 가지고 그 회의를 합니까? 뭐 이재명 말고는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167석의 제1당입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대표가 자유롭지 않다면 대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이나 뭐 그 주변에 계신 친명 의원들이 저분이 물러나면 더 큰 혼란이 와 이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옥중공천을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꿈의 시나리오죠. 국민의힘은 진짜 총선 전략이고 청사진이고 혁신이고 뭐 꼰대 이미지 탈피해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는 정치를. 조응천 의원은 비명계를 워낙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요. 옥중공천 이야기가 진짜 나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진짜 나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조응천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옥중공천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민주정당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가도 너무 나간 이야기고요. 아까 윤희숙 의원님이신가요? 저분이 꿈의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네. 저분의 희망사항이겠죠.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옥중 공천이라는 부분이 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가 됐을 적에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정말 정정당당하게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한다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옥중 공천이라면 이제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뭐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있는 분께서 만약에 공천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민주당이 자멸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그 윤희숙 전 의원은 그 국민의힘이 이게 꽃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민주당이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구태로 간다면 국민의힘도 개혁을 스스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차 장마가 시작된 오늘 날씨가 참 요란합니다.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에는 무더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산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곳곳으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 중서부와 서해안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내륙은 2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강한 비구름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며 서쪽 지방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은 내일 새벽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내일 오후 무렵에 호우특보가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요.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